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첫 거래에 나선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시 뒷심이 조금은 아쉬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선반영한 탓이었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미연준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저희 경주마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탄핵 정국이 일단 1차적으로는 마무리되고 나서 개장을 짠 했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부터 좀 긍정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해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현상 부장님께서는 팔 때가 아니다 예. 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다행이죠. 시장의 방향은 네. 맞았습니다. 이게 그때 말씀드린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지수가 밸류에이션 하단부, 저 싼 레벨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땡겨 놓는다. 그러니 적어도 개별주들 입장에서 봤을 땐 10%, 15%씩 불어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화수목금이 다 그런 입장이 연출해 다행이고요. 그런데 오늘 출근할 때 핵심은 이거였죠. 화수목금 땡겼던 장에서 그래도 탄핵이 가결돼서 우리 시장에서 또 세론으로 하면 어떡한가. 이게 좀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오늘 저는 세론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외국인이 팔아서 그랬어요. 종가상에 봤을 때 기간은 일부 플러스가 났고요. 외국인들은 12월에 이틀 샀습니다. 어차피. 팔고 있던 기조를 계속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5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서 유지돼서 끝났다라 하면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신용 레벨 보셨을 텐데 신용 레벨이 15조 1천억까지 빠진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7월 달 정도가 20조였어요, 신용이. 그 20조에서 위에서 5조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하시는 분들 소위 다 나간 거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 2조에서 3조 정도 판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가벼워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 혹은 우리가 9월, 10월 달 얘기할 때 많이 올랐었던 주도주를 볼 때 매물 압박 때문에 빠진다. 올라가면 하면 세론. 이것이 그런 매물 압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코스닥은 일부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건전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오늘 장중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환율은 왜 이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FOMC 얘기는 좀 이따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어찌됐든 지금 PBR 레벨이 0.87배 정도가 되는데 지난주 83배였습니다. 그런데 환율도 올랐고 외국인도 4천억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꽤 강한 장은 맞긴 맞습니다. 이제 확연하게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오랜만에 저희 경주마를 찾아주신 이경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긴급하게 소방수로 투입되신 이경락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2,500포인트가 딱 41선이에요. 이 41선을 돌파할 때 강력하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하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하루였다. 목요일 날 FOMC 회의 있고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르는 대한민국 레거시 반도체의 운명을 가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BOJ도 있고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하루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미 시장을 이끄는 것들은 서버에서 디바이스로 확대되어 가고 있거든요. 디바이스 AI 쪽으로 테슬라, 애플, 메타 플랫폼스 이런 것들, 브루트컴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이게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2025년도로는 판세가 바뀔 것이다라는 신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그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우상향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고를 복선은 조금씩 깔아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삼성전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삼성전기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버 중심의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까지 열렸다라고 하면 2025년도는 디바이스 장사가 열릴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잠시 후에 또 그 이야기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칩부터 전반적인 AI 다음 모멘텀에 대한 오늘 주제를 갖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염 차장님도 오셨는데,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세장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격 강세장이라고 말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더 같습니다. 증명해야 될 게 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수급이다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뭐 올해 한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보여줬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대부분 그리고 금융주까지 외국인들 수급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속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네이버 정도. 최근에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살아났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턴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 종목들이라든지 이 종목 내에서의 12월의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수는 하단은 받칠 수는 있어도 상방이 크게 열리기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그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이 일단은 국회 본회의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끝난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남아 있고요. 자, 이후에 오늘 뭐 국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났고 지금 정부 여당도 여전히 소용돌이 속 휘말려 있고 전국이 여전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투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일단 그냥 국내 시장은 오늘 전국을 바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 정치인 관련주들이 올랐었던 건 빠지고 그리고 약간의 잠룡이라 불리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관련주는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요.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테마주가 쭉 빠졌고 그렇죠. 이재명 테마주 혹은 뭐 우원식 테마주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이 식으로 올랐고. 그러니까는 근데 주식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정책 발현이라는 부분이 얼만큼 우리 손에 잡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테마성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래도 이쁘게 움직인 것들은 정책 관련주들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의 손안매가 그렇게 빠른 거죠. 그쪽 인물주로 갔다가 새로운 인물주 갔다가 네. 혹은 같은 인물주들에도 그 인물이 내세우는 정책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매매를 여러분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물론 일부 윗꼬리는 달긴 달았지만 그냥 시장은 전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2016년, 17년 동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긍정론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코스피가 20%, 코스닥이 약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같이 쫓아갈 것이다. 반대는 이번엔 다르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그때와 경제 여건이 다르다. 저는 둘 다 동의를 합니다. 더 동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다른 점을 굳이 꼽자면은 수급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코인이라든지 미국으로 한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같기 때문에 밑에서 얼마큼 빨리 코스피든 코스닥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야지 그 수급이 넘어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강세장이라든지 혹은 업사이드를 봤을 때는 수급들이 돌아오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전국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 이후에 우리 시장은요. 일단 한시름은 놨지만 이 시장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개별주 장세예요. 개별주 장세. 대형주가 아까 이제 뭐 강세장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식을 보는 뷰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한테는 원래 대형주는 업사이드가 갇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신규 상장주 기준으로 위에 3분의 1 토막 난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매매하시는 거 보시면은 들어올 때 10%씩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장이 온 거죠. 그런데 과거에 생각할 때는
이게 자꾸 오를만 하면 때리고 오를만 하면 무슨 매물이 나오고 이랬는데 계속 그랬죠. 예, 네. 그런 매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팔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신용장고 아까 빠진 거를 맞아요.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만약에 신용장고가 15조 1천억에서 16조 17조만 올라오면은요 시장 굉장히 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바닥이고 할 땐 아무도 사지 못하게 해요. 더 빠진다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때 뭐라 그럽니까? 기술적 반등이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추세 돌았다, 지수가 돌았다, 매수하려고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이 밑에 30%에서 4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수를 어떻게 내가 보느냐의 뷰의 차이예요. 아, 지수가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내가 공부한 종목 올해 혹은 내 25년 실적이 좋아지면 내가 천천히 분할매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뭐 강세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시기에 이런 탄핵안이 가결돼서 어쨌든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거고 아직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숨은 돌렸다. 그런데 종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싼 종목들을 내가 공부해서 그래 조금씩은 내가 해볼 만한 단계는 충분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아는 굉장히 주식이죠. 수급도 가벼워졌고 예, 그렇죠. 네. 올라갈 때 확 올라갈 여건은 마련된 것 같은데 오늘도 밀렸는데 정말 매매해 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게 확 올라가요. 이경락 대표님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나 이쪽 반도체 소부장 쪽도 네. 지수 조정되는 기간에 많이 싸진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탄핵이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2016년에도 똑같았어요. 소부장 위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위주로 장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돌았을 때 코스닥이 더 세게 돌아서죠. 근데 지금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 이번 달에 3명의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추가시켜서 빠르면 2월, 3월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답답하고 불안한 건 맞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과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새로운 국면으로 체계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탄핵 관련돼 가지고 뭐 노이즈나 그 우려감은 주가에 다 반영됐고 최근에 반등 나온 것도 다 반영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저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지금 국장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시장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미 시장이나 암호화폐보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포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문제, 재벌 구도 33.4%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주주의 기업이 아니라 오너의 기업이라는 이 어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요게 내년도 한번 터지게 되면 뭐 여야든 뭐 어디서든 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기 시작하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집 나간 외국인들 한 번에 확 쏠릴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그런 것들을 유치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서 생각을 해봐요. 지나치게 매도가 많아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이렇게 매도할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까지 때릴까?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봐요. 물론 뭐 중국 관련된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침투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특별한 뭔가가 나오기를 시장이 원하는 거고 외인들도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길 바란다. 그게 뭐 대한민국 지금 탄핵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는 새로운 또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 염 차장님. 네. 2004년 때도 탄핵이 있었고 2016년 때도 탄핵이 있었는데 네. 탄핵이 실제 결정되고 나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의 증시의 흐름은 사실 정반대였어요. 네.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때하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 증시 주변을 둘렀던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은 사실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 저는 가장 큰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의 매력도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일부 한 차례는 해소됐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리스크는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자국 내 기업주의로 진행이 될 경우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은 더 우려되는 상황. 뭐 상법 개정도 좀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계속 파느냐.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업 경쟁력 면에서의 해결이 사실 근본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면은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여전히 뭐 이번 전국 이후에도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거나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든 못했어요. 그냥 네. 있는 수급 내에서만 계속 움직여요. 네. 그래서 신규 수급도 유입이 또 돼야 되고 앞서도 신용 물량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거래도 사실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에서 무언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중소형 종목들인 것 같고요. 그 종목들 중심으로는 저도 해볼 만한 구간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전체 시장 지수 플레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건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정치인 테마주 말고요. 네. 정치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수혜를 입었던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또 탄핵 정부에 들어서다 보니까 혹시라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뭐 이런 섹터들이 또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 알겠는데 이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중소형주 말씀하셨으니까 테마주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높아지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테마성 플레이는 자산의 5% 언더로 하시는 게 맞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손맛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손맛이 좀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소부장 좋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봐야 되느냐. 요즘 많이 움직이는 게 오늘 신재생 움직였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긴 하는데 저희가 그 종목들을 소위 저희가 한 5년에서 7, 8년 전에 다 매매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그때는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이었는데 실적이 많이 나왔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회사가 더 좋아졌고 기술이라든지 이익 증진이 좀 더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빼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게 정책적으로 혹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 매매는요 무조건 테크니컬로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5일선 달 때 매수 혹은 20% 쓸 때 매도라든지 혹은 5일선 뭐 예를 들어서 이탈하면 종가상 손절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저는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성격,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성격과 지금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성격이 완전 반대라는 거죠. 반대면은요, 그 전까지 너무나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돌리게 되면 밑에서 한 20, 30%가 한 번에 움직이니까 네. 개인적으로 팁은요, 처음 움직일 때, 처음 양봉 때 두세 번 움직이는 거 말고요. 조금 좀 장중에 10% 이상 움직여서 무섭더라도 처음 양봉이 솟을 때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대표님. 네. 이게 근데 뭐 물론 우리가 테마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급 쏠림이라든지 또 훅 빠지는 이런 급변동을 걱정하게 되지만 아예 근데 근거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원전주 하면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 관련된 여러 정책적 지원들이 있었고 네. 결과로도 하나 둘씩 나왔었잖아요. 네. 뭐 정책 관련주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원전 산업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력난으로 이제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전력에 있어가지고 원전이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테니까. 근데 저는 먼저 이제 정치 테마주도 하시는 분들은 요번은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인맥 관련주들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후보들과 관련돼 가지고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될 것 같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항상 뭐 붙는 게 뭐 저출산 이런 것들 붙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최근에 다시 또 슬슬 매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부동산이 비싸가지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관련주가 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방위 산업은 5대 강국이고요. 그리고 문화 사업은 미국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선진국인데 금융시장은 선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고요. 부동산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면 부동산에 묶여있는 수많은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정책 관련주로 떠올라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지수가. 좀 달라지자고요. 금융시장 선진화 이참에 좀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여야가 국회에서 새로운 정권 들어온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해볼만 하거든요. 대한민국 시장. 또 결국 상법 개정 말씀. 네,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기승전 상법 개정으로 계속 가시. 예, 제가 이제 예, 그만큼 중요하다. 네, 엄청 중요해요. 예, 네. 증시 아예 체질을 처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정책의 끝은 상법 개정이 있다. 뭐 공감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잠깐만 돌아올게요, 염 네. 차장님.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추진하는 아리백이라든지 네. 이런 에너지 정책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원전에서 아리백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과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예산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마로만 묻기에는 정책 테마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친환경주들의 최근의 반등은 일단은 워낙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유니슨 정도가 약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유니슨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따로 놓고 봤을 때 친환경 섹터가 우리가 가장 좋았었던 타이밍이요. 국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국내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미국향이라든지 유럽향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커질 때 시장 자체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때 가장 고점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테마주로 지난 고점을 탈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정책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 이제 진짜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업체들 최근에 급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정부 대 정부 간의 그 의미가 큰 이런 섹터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장 저는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 이제 트럼프 취임을 한 후 우리나라는 누구와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것.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다라는 점에서 없죠. 예, 단기적으로 한동안은 이런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고전을 좀 면치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네.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기존에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이 방산 섹터가 지금 그러면 좀 싼 부분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 정국이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분명한 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정부인 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경락 대표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부터 네. 2나노, 3나노 아니고요. 2나노입니다. 2나노 반도체의 칩의 테스트 생산에 돌입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나노에서도 수율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2나노를 바로 건너뛰어서 간다. 고개를 갸웃할 만한 보도긴 한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경락 대표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네. 인정. 네. 네, 참 수율 문제부터 먼저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TSMC보다 앞서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과는 항상. 그래서 저는 큰 의미 없는 뉴스고 여기에 무슨 임팩트가 있다? 좀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2나노에게는 아직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다.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합니다. 언론 플레이 정도 수준에 예.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 수요를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는 걸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지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수행한 GAA 네. 같은 이 공법은 이제 TSMC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수율이 오히려 더 낮대요. 네, 경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파운드리 쪽은 삼성의 최대 모멘텀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대하고는 쉽죠. 네. 하지만 TSMC가 너무 독주 체제가 두텁기 때문에 삼성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HBM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최우선 과제고. 네. 뭐 최근에 삼성 AI 노트북도 출시하고 뭐 AI 스마트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HBM에서 얼마까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쫓아가는가. 하이엔드 서버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는가. 그 결과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삼성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거시 쪽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어렵다 하는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요지의 가장 핵심은 PC나 스마트폰에서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란 말이죠. 네. 그 교체 수요로 인해 가지고 레거시가 살아나는 그 신호, 요게 주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봐요.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는 아무 쓸모 없어요 지금. 그건 뭐 전혀 주가 모멘텀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염 차장님께 이건 먼저 질문을 드리면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 목요일이 일종의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방향 바로미터,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메모리 3대 회사의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치고 나간다면 이거는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와의 어떤 연계성이 크게 나타나진 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에서 다 빠져버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 주가에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떤 거를 지금 잡고 가야 되는지조차 지금 좀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HBM 시장 뭐 메모리 쪽을 할 것인지 파운드리는 사실 저도 좀 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HBM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 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HBM 시장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HBM 시장 관련된 AI 반도체 쪽에 대한 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내에서의 기업들의 순위 변화가 나타날 뿐이거든요. 거기에 사실 지금 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 거고요.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양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주가 방향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르게 HBM 시장 쪽에 대한 진입을 통해서 그 밸류체인 안에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더 체크돼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55,000원대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갇힌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전 들리는데 박 부장님. 4분기 실적에서 보여줘야죠. 컨센보다 어느 정도 지금 컨센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2월은요. 다음 분기, 즉 4분기 컨센에 대한 게 아직은 기대감에 나오는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경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일 겁니다. 저희 출근할 때 6시 반이 될 텐데 마이크론이 방향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요. 마이크론에서 먼저 보여주고 다음 분기 그래도 레거시가 살아난다라든지 혹은 지금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마이크론의 뭔가 메시지가 있는 다음에 그러면은 국내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에서 내년 추정치를 조금씩은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전에는 뭐 5만 원 초반대에서 5만 원 중반대에 확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게 확인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그러니까는 이게 주가가 항상 저 PBR 레벨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호재가 아니었던 뉴스인데 톡 건드리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그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물론 6만 원, 7만 원까지 급반등 한 번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은 충분히 들어가서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는 맞을 것 같고요. 1월 한 초 정도, 1, 2주 차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실적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또 그러면은 또 얘기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떤 거 같냐면 코로나 이전 시장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무한한 유동성과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개인 투자 공부하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 이경혁 대표님이랑 예전에 투자 대회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제한되고 선택받은 것들만 세게 올라갔고요. 네.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선택되겠죠. 선택되는데 선택될 때 일부 그리고 거기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 소부장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종목을 좀 확장해야 될 때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쓰면서 예의주저하게 좀 관찰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업계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레거시 주가 모멘텀이 없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저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강로정 사장이 했던 얘기가 지금 디램이나 낸드가 4분기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니까 스마트폰과 PC 쪽에서의 수요가 없어서 그렇대요. 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설명. 근데 내년도에 AI PC와 AI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 교체 수요가 빨라질 거다. 그 얘기했었고 퀄컴 부사장이 저번에 내한했을 때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AI 거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디바이스 쪽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AI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거품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저번 주에 이제 있었던 인텔 코리아 그 백남기 부사장님도 얘기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AI에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디바이스 쪽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디바이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레거시 반도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I 쪽은 DDR4가 아니라 DDR5 그리고 LPDDR이나 GDDR도 최신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고사양의 메모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의 주가 모멘텀이 내년도에 그것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닥이 맞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네. 엔비디아에 물 먹었다면 그렇죠. 이제 디바이스 시대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디램과 랜드가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또 HBM도 내년에는 하겠죠. 그래도 삼성인데 어떻게 2년 내내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삼성인데 올해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직 한번 이야기를 안 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떠요. 예. 브로드컴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양 차장님? 네. 브로드컴 이번에만 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전거래일 지난 금요일 날 26% 급등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와 함께 AI 관련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0% 폭증했다라고 실적 발표가 됐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려는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도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라든지 AI 시장 자체에서 미국 내에서 판을 다 싹 깔아놓고 파일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들어간 건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아쉽고요. 삼성전자는 거기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파티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TSMC 다음으로 시총 1조 달러에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미 2022년에 넘어섰고요. 완전 역전된 상황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HBM이라든지 신규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통신용 네트워크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어디까지 뭐 주가가 더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앞서서도 디바이스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는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사실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온디바이스 왜냐하면 삼성 AI 폰이 내년도에 출시된다. 그게 올해 1월이었는데 큰 반응을 못 일으켰고 올해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했지만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 실수요자들 한마디로 뭐 기업용이 아닌 우리가 실수요자들인 온디바이스 뭐 가장 빠른 것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겠죠. 네. 쪽에서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기까지 그 부분이 어떤 획기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보기에 이런 게 있어? 라고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디바이스 쪽도 약간의 그냥 기대감 영역으로 지금 저는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 생각도 들어보죠. 이게 우리 예전에 엔비디아 칩은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던 칩들이잖아요. 맞아요. LLM 해가지고 엄청 거기 투자했었고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로 쓰는 지금 챗 GPT나 이런 것들로 나왔었고 이제 그 챗 GPT 이제 디바이스에 실어가지고 휴대폰으로도 나오고 PC로도 나오고 뭐 자동차에도 이제 실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삼성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삼성이 이렇게 변해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역전의 한 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고. 지금까지 워낙 안 좋은 내용들 때문에 HBM을 퀄테스트를 통과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하나의 단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브로드컴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 기억하실 거고요. 그 중간에 또 뭐가 나왔냐면 구글에서 양차 컴퓨터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자체가 지난주였죠. AI 쪽 가속화시키는 원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침에 장중에 주식하셨던 분들 뭐 얘기했습니까? ASIC 반도체 관련주 하자 많이 얘기했죠. 그게요 다른 쪽으로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우리가 엔비디아 향만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천하에서 퀄테스트 못했다는데 사실은 다른 빅테크가 만드는 일부 AI 칩에 거기서 가속기든 일부 HBM이든 그것들이 퀄테스트가 조금씩은 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생기더라도 주가는 지금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을 해요. 단 시가총액 특성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5만 원대 레벨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그런 뉴스 하나도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기는 334조거든요. 브로드컴이 1조 달러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우리 환산하면 1,500조예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5배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익 레벨을 따질 때 좀 다른 의미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 분들만 쏠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비싸다 싸다의 그 논리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얼만큼 싸냐,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쌓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대표님. 네. 지금 말씀들의 종합을 내보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깨지는 게 삼성한테는 득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그리고 서버에서 디바이스로 갈수록 기회는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 더 여기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XR 지난주에 네네. 구글이랑 퀄컴이랑 삼성이랑 삼자가 이제 XR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애플 비전 프로, 예. 메타 뭐였죠? 오라이언. 이름이 어려워서. 네. XR 시장도
이런 칩들에 대한 수요를 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당히 크죠. 보시는지? 그 먼저 이제 브로드컴 올라간 이유를 네. 우리 기자들은 그렇게 써요. AI 가속기 때문에 올라갔다. 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게 AI 가속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폭락을 했었어야 돼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견조하죠. 지금 브로드컴이 올라가는 그 패턴은 자율주행과 많이 맞물립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올해 풀셀프 드라이빙 13.2 버전을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차량과 차량과 통신이 되네?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정보가 교류가 돼. 네. 새로운 버전이야.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애플의 AI 인텔리전스 이번에 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에 강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전통적인 통신 칩의 최강자예요. AI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물 인터넷, AI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면 브로드컴의 통신 칩에 대한 기대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뭐 서버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조금씩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라는 시장의 확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신고가를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 다 보자고요. 첫 번째 테슬라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지금 신고가 이번에 뚫은 거예요. 네. 애플도 신고가예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신고가예요. 이들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AI 디바이스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13.2 버전으로. 네.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애플은 인텔리전스 이번에 12월 달에 업그레이드 있고 내년도 3월 달에 최종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애플의 주가가 올라간다. AI 스마트폰에 대한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스마트폰이 실제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올라간다. 뭐 틱톡 때문에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오라이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XR 분명히 먹힐 거라 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제일 불편한 게 저는 전화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 거란 말이죠. 버튼 누르면 돼요, 그냥. 분명히 이것도 애플워치 이상의 웨어러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디바이스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삼성과 구글이 가만히 뭐 이런 걸 승산이 없이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요 시대가 내년에 또 개화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니까 웨어러블 시대도 열린다. AI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내년에 좀 엿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아니고 예. 저희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내년에 펼쳐질 또 다른 시장의 모습들을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들,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 못한 말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염 차장님이 왠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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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상법 개정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얘기하면 시청자님께서 자, 일단 상법 개정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번 주 일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 FOMC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가 되겠죠. 일본 BOJ도 금리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 상황, 이번까지는 미국의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데, 박 부장님. 일단 지금 뭐 이번 주에 있어 FOMC에는 거의 90% 정도 확률로 25bp를 내리겠죠. 네. 내리는데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점도표가 중요하다. 일단 시장에서 9월 달까지 우리는 100bp 정도 인하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어 있는 게 50bp 정도, 즉 2번 정도 예상을.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 하더라고요. 시장이 더 이렇게 빨리 덜 빠지게. 왜냐면 시장은 좀 더 기대라는 편인데 오히려 그렇죠. 덜 빠지게 기대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스마트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논거를 좀 봤을 때는 이번에 고용 봤을 때요. 고용 지표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뭐 안 좋게 나왔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뭐였죠? 허리케인 때문에 안 좋겠다. 일시적으로 그랬죠. 일시적으로 9월 달도 계속 연장돼서 그렇겠다. 근데 이미 지금 11월 달에 나온 고용
일부 수치와 7월 달랑 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고용이 너무 좋다라고 하기에도 FOMC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그러면 FOMC 입장에서도 뭐 물가도 어느 정도 CPI 컨센 부합을 했고 고용도 강력하게 얘기하면 좀 애매모호한 상황.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가 프라이싱 되어 있는 50bp에서 100bp 사이의 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얼만큼 녹아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건데 네. 저는 시장에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처럼 중간에 금리가 크게 움직여서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시기는 제가 보기엔 일단 변동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그날 12시입니다. BOJ. 예, 오히려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낮 12시인 그렇죠. 거죠. 저희가 정오. 예, 네. 그렇습니다. 왜요? 왜 중요해요? 일단 지금 BOJ가 이번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근데 그렇게 예상이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사실 거기에 이제 BOJ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그렇죠. 내년 금리 방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은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겠죠. 염 차장님. 네.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이 결국 어떤 임팩트로 다가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BOJ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을 아, 해야 된다라고. 보다 이제 일본이네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나올 수 있는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BOJ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일본의 CPI 지수라든지 물가 지표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깜짝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는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BOJ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선반영이 네. 또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현우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데. 네, 지금 삼성전자 매도 물량도 혹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연속성이 아닌가. 청산 그렇게도 자금의.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도 지금 가지고 있죠. 너무 파니까. 예.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BOJ가 그날의 네.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수가 사실 이제 비상계엄 사태 딱 이전 수준까지 갔거든요.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만. 이제부터 승부처예요? 박 부장님. 승부조 맞습니다. 이제부터 딱 2,500 바로 직전, 네. 2,400 후반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좌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요, 지수가 우상향돼서 오르는 것보다는요, 종합 지수는 박스권을 이루면서 거기서 주도주를 얼만큼 내가 잘 잡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12월에서 1월, 적어도 2월까지 강했었던 새로운 섹터의 종목이 3월, 4월까지 그 다음 25년도에 꽃을 피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섹터가 내가 없는 어떤 섹터가 주도성에 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시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찾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지수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급등하는 거. 오늘도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썼고요. 지난주에 VT가 신고가를 썼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즉 넘버가 있고요. 즉 숫자가 일부 되면서 성장성이 갇히는 종목들이 슬슬 신고가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어려워하시지도 말고요. 그냥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시장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만 염 차장님 네. 고객들이 살 것들을 좀 찾기 시작한다. 아까 저희 네, 방송 들어가기 그렇죠. 전에 네. 가볍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 근황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조금만 풀어주세요. 맞아요.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살짝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에 살 수 있냐? 이런 분들 사시면 테슬라를 지금 와서 담을까? 그럼 차라리 많이 빠져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 과대낙폭 종목들로 수익을 보는 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수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에 사실 급등한 뭐 삼양식품도 정말 단시간 내에 빠르게 움직여줬고 앞서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루닉 같은 종목도 한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지수 플레이는 어렵지만 종목 플레이는 좀 가능하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 무언가 새로 바뀌는 전환점에 대한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럼 신성장주라든지 내년도에 실적 개선주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또 시장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가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마치 짠 것처럼 비상경사태 이전 수준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연말 장세의 진짜 승부처가 되겠네요. 저희 경주마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